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서울 도심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빗물을 튀기며 산 중턱에 위치한 강그룹의 저택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한서윤의 마음은 천지개벽할 만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꽉 쥐며 떨리는 손끝을 감췄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받쳐들고 뒷문을 열자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강민혁 회장의 사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인이 아닌 그의 아들을 가르칠 입주 가정교사 자격으로 이곳에 다시 발을 들였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년의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서윤은 5년 전 자신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의 기억을 애써 지우며 집사의 뒤를 따라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익숙한 샌다르드 향이 훅 끼쳐왔다.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딱 떨어지는 수트핏은 여전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윤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다. 민혁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젊은 총수의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사팀에서 극찬한 최고의 인재가 하필이면 당신이라니. 운명에 장난치고는 아주 고약하군. 돈이 떨어졌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당신을 못 잊었을 거라고 착각하고 온 건가? 서윤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오직 지훈 도련님의 교육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회장님과의 과거는 제 업무와 무관합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용서를 빌 줄 알았지만 서윤은 예전의 그 여린 여자가 아니었다. 민혁은 책상을 돌아 나와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뻔뻔하군. 5년 전 내 심장을 도려내고 도망친 여자가 내 아들을 가르치겠다고.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명심해. 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는 게 발각되면 그땐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그때는 5년 전처럼 조용히 사라질 수 없을 거다. 면접 같지 않은 면접이 끝나고 서윤은 2층에 있는 지훈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 안은 최고급 장난감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곰인형을 안고 있었다. 엄마 없이 자란 6살 아이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훈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오늘부터 도련님과 함께 공부하게 된 한서윤 선생님이에요. 서윤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민혁에 대한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곳에 돌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틈틈이 방 안의 구조와 창문 위치를 파악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교사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보안 카메라 위치와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강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지만 그녀와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허점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긴 식탁의 양끝에 민혁과 지훈이 앉아 있었고 서윤은 그 옆에서 아이의 식사를 도왔다. 민혁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윤을 노려보았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서윤은 민혁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지훈에게 반찬을 올려주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날 밤 서윤은 배정받은 객실에서 짐을 풀지 않고 창밖을 주시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탐지기를 꺼내 방 안을 훑었다. 도청 장치는 없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특수 제작된 단검을 꺼내 확인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개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서윤은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그것은 빗소리에 묻혀 일반인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정원 외곽의 적외선 센서가 아주 짧은 순간 차단되었다가 다시 켜진 것이다.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즉시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낮에 보여주었던 다정한 선생님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냉철한 살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 있는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지훈의 방이었다. 그때 갑자기 저택의 모든 전기가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방을 덮쳤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었다. 이것은 계획된 습격이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골랐다. 그녀의 시각과 청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하게 깨어났다. 1층 로비 쪽에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치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은 계단 난간을 타고 2층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녀가 지훈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몸을 날렸다. 번개가 치는 순간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침대 위에 지훈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괴한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괴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그대로 괴한의 명치를 가격하고 쓰러지는 그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잠에서 깬 지훈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서윤이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쉿! 도련님,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에요. 서윤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기절한 괴한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탄창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 시각 서재에 있던 민혁 역시 정전과 함께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 들고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복도 양쪽에서 나타난 무장 괴한들이 그를 포위했다. 젠장. 민혁은 이를 악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수적 열쇠였다. 그들이 발사한 테이저건의 전극이 민혁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민혁은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괴한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쓰러진 민혁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강민혁 회장.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는군. 자네 아들은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어. 놈들은 민혁을 질질 끌고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괴한들이 지훈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침대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료뿐이었다.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었다. 문 뒤에 숨어있던 서윤이 유령처럼 나타나 맨 뒤에 있던 놈의 목을 와이어로 감아올렸다. 소리 없는 죽음이 시작되었다.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저택의 유리창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한서윤의 손에 목이 졸린 용병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가 소리 없이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일렁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낮에 보았던 단아한 가정교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강민혁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들이켰다. 우두머리가 짧은 수신호를 보내자 복도에 대기하던 나머지 3명의 용병들이 일제히 방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서윤과 지훈이 숨어있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지훈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 눈 꼭 감고 셋을 셀 때까지 절대 뜨면 안 돼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질끈 감자마자 서윤은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크리스털 화병을 문 쪽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용병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분산되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서윤은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였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서윤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다. 총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서윤은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그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치명적이었다. 남은 2명의 용병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지만 좁은 방 안에서의 근접 전투는 서윤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총탄을 피한 뒤 품에서 꺼낸 만년필을 역수로 쥐고 가장 가까운 적의 허벅지를 찔렀다. 단순한 필기구가 그녀의 손에서는 흉악한 살상 무기로 돌변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적을 인간 방패로 삼아 서윤은 마지막 남은 용병의 사격 각도를 차단했다. 그녀는 방패막이가 된 용병의 어깨 너머로 뺏은 권총을 겨누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에서 픽하는 파열음과 함께 마지막 용병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우두머리는 자신의 부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무전기에 대고 지원 요청을 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천천히 우두머리를 향해 걸어갔다. 총소리가 더 나면 다른 층에 있는 적들까지 불러들일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끝낼 생각이었다. 우두머리는 그녀의 기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칼을 고쳐 잡고 자세를 낮췄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혁은 마비가 풀리지 않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5년 전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다며 자신의 품에 안겨 떨던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서 피칠갑을 한 채 살인 기술을 펼치고 있었다. 혼란스러움이 고통보다 더 크게 그를 덮쳤다. 우두머리가 기압 소리와 함께 단검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윤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만 살짝 젖혀 공격을 피했다. 서윤의 눈에는 상대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고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머리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서윤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그가 몸을 웅크리자 서윤은 손날로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단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방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녀의 뺨에는 튀어오른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침대 구석에 떨고 있는 지훈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민혁에게로 향했다. 민혁과 서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민혁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묻고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민혁의 상태를 살폈다.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육마비였다. 서윤은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놈들이 더 올 겁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내 아들에게서 손 떼. 당신, 대체 내 집에 무슨 짓을 하러 온 거야? 5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나? 나를 속이고 내 뒤통수를 치기 위해 연기했던 건가? 서윤은 그의 적대적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련님과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제 말을 들으세요.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응답하라. 목표물 확보했나? 상황 보고해. 쓰러진 우두머리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밟아 부셨다. 시간이 없었다. 서윤은 지훈을 안아들고 민혁을 부축하며 방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수십 개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이 저택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민혁조차 지금 상황에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비상계단 쪽은 이미 막혔을 겁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방 안을 빠르게 둘러보다가 벽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 이 저택 설계할 때
2층 서재와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민혁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극소수만 아는 기밀이었다. 민혁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난로 옆에 장식장 쪽을 가리켰다. 세 번째 책장 뒤에 레버가 있어. 하지만 그곳은 오래전 폐쇄된 통로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게다가 밖으로 연결되는 출구는 숲쪽 절벽이야. 서윤은 민혁을 벽에 기대게 하고 재빨리 책장으로 달려가 숨겨진 레버를 당겼다.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벽난로 안쪽의 벽이 회전하며 좁고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습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서윤은 지훈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민혁을 부축해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이 통로 안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방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서윤은 재빨리 레버를 다시 당겨 벽을 원위치시켰다. 벽이 닫히는 틈 사이로 용병들이 방 안을 수색하며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비밀 통로는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윤이 챙긴 작은 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한서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습기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서윤은 그때마다 단단하게 그를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강인했고 그 손길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민혁을 더욱 괴롭게 했다. 한참을 내려가던 중 지훈이 무서움에 울먹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도련님,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나쁜 악당들을 피해 보물 지도가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죠. 조금만 참으면 아빠랑 같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5년 전, 그녀는 자신에게도 저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을까. 사랑한다던 말도, 영원히 함께하자던 맹세도 모두 인물을 위한 연기였을까.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다다랐을 때 녹슨 철문 틈으로 빗줄기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서윤이 힘겹게 철문을 밀어 열자 거센 비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곳은 저택 뒷산의 가파른 절벽 중턱에 위치한 좁은 산길이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윤은 주위를 경계하며 숲의 동태를 살폈다. 빗소리에 묻혀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놈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민혁을 돌아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제 지시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도련님의 안전이 걸린 일이니까요. 민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대꾸했다.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을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잠시 휴전하는 것뿐이지.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신원 위조의 살인 미수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민혁의 가슴을 겨냥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민혁을 밀쳐냈다. 탕하는 소음기 장착된 총성과 함께 민혁이 서 있던 자리 뒤편의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저격수였다. 엎드려요. 서윤이 소리치며 민혁과 지훈을 바위 뒤로 끌어당겼다. 빗발치는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적들은 이미 그들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매복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다. 서윤은 품에서
마지막 남은 탄창을 확인했다. 총알은 7발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빗속의 어둠을 응시했다. 과거 전설적인 요원이었던 코드네임 고스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민혁에게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민혁이 말릴 새도 없이 서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날렵하게 움직이며 저격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혁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속을 뚫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천둥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다. 번개빛에 비친 숲은 마치 지옥도처럼 기괴했다.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춤을 추듯 적들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오늘 밤 이 숲에서는 사냥꾼과 사냥감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차가운 빗줄기가 숲의 정적을 깨우며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한서유는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몸을 낮게 깔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시선은 약 50m 전방. 바위 틈에 숨어 저격용 라이플의 스코프를 조정하고 있는 검은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놈은 민혁과 지훈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끈질기게 주시하고 있었다. 서유는 아주 천천히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포복 자세로 이동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혔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전술 단검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박동조차 잊은 듯 고요했다. 저격수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서유는 바닥을 박차고 그림자 속에서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저격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서유는 쓰러지는 놈의 몸을 받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저격수의 귀에 꽂혀있던 이니어를 빼내 자신의 귀에 꽂았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귓가로 흘러들었다. 델타팀, 상황 보고해. 타겟은 확보했나? 놈들은 조직적이었고 예상보다 규모가 컸다. 서유는 이니어를 부수어 숲속으로 던져버리고 저격수의 라이플을 챙겨 다시 민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민혁은 빗속에서 걸어오는 서윤의 실루엣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한 손에는 커다란 저격총이 들려 있었고 온몸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알던 벌레 한 마리에도 기겁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이동해야 해요. 놈들이 이쪽 위치를 파악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민혁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녀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미끄러운 산길을 따라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내는 그녀의 등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든든했다. 민혁은 그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잖아. 그 살인 기술들. 그리고 이 숲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 5년 전에도 날 속였던 건가? 배신감과 의문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서유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혁은 보지 못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회장님, 제 정체가 무엇이든 지금 회장님과 도련님을 지킬 수 있는 건 저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서유는 갑자기 민혁을 낚아채 덤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스위트. 그녀가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경고했다. 잠시 후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으며 지나갔다. 놈들은 공중 지원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놈들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에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은 블랙 맘바라는 용병 집단입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죠. 회장님을 노리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원한을 산 적들은 많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는 흔치 않았다. 헬기가 멀어지자 서유는 다시 이동을 지시했다. 하지만 민혁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구를 뻔했고 서윤이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속에서 얽혔다. 5년 전 서로를 그토록 뜨겁게 안았던 그 손길이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민혁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가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냐고.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흐느낌처럼 들렸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뇌리에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 묻은 편지와 함께 배달된 민혁의 사진. 그리고 걸려온 전화 한 통. 네가 그 남자 곁을 떠나지 않으면 다음번엔 사진이 아니라 시체를 받게 될 거야. 그것은 그녀가 속해 있던 조직의 경고였다. 과거 서유는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블랙 요원 고스트였다. 그녀는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적들을 제거해왔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원한을 샀다. 그녀가 민혁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조직은 그녀의 약점이 된 민혁을 이용해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서윤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빗소리에 묻혀 민혁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민혁을 사랑했기에 그를 떠나야만 했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치지 않도록 그녀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일어서세요. 여기서 멈추면 죽습니다. 서유는 감정을 억누르며 민혁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전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지훈이 칭얼거리자 서유는 아이를 받아 자신의 등에 업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다.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서유는 덩굴식물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를 찾아냈다. 과거 작전 수행 중에 비상의 신처로 봐두었던 곳이었다. 동굴 안은 좁고 습했지만 비를 피하고 숨을 돌리기에는 충분했다. 서유는 민혁과 지훈을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앉히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위장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짜내고 품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다. 민혁의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팔다리는 긁힌 상처 투성이었다. 치료해야 해요. 감염되면 위험합니다. 서윤이 민혁의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다. 알코올 솜이 닿자 민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윤은 익숙한 손길로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민혁은 그녀의 여벌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당신은 내가 알던 한서윤이 맞아.
민혁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서윤은 잠시 손길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회장님이 알던 한서윤은 죽었어요. 5년 전에. 그녀의 대답은 싸늘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지쳐서 서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깨어나면 배고파할 거예요. 비상식량이 조금 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날이 밝으면 놈들이 수색견을 풀 겁니다. 그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민혁은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 경호팀은, 경찰은 왜 오지 않는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런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외부의 도움이 없다는 것은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통신이 차단됐어요. 놈들은 제모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설명했다. 경찰이나 외부 경호팀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 중 일부도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에요. 그때 동굴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윤은 즉시 입에 검지를 대고 민혁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라이플을 집어들고 동굴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빗소리 사이로 젖은 낙엽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윤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반대편 수풀 쪽으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에 발자국 소리가 그쪽으로 향했다. 놈들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서윤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만 하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2명의 수색조가 조심스럽게 수풀을 헤치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을 쓴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서윤은 나무 위로 소리 없이 기어 올라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야에 놈들의 정수리가 들어왔다. 서윤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한 놈의 어깨를 밟고 동시에 다른 놈의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이었다. 어깨를 밟힌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서윤은 착지와 동시에 회전하며 그의 턱을 발로 차올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2번째 놈도 기절했다. 서윤은 쓰러진 용병들의 무기를 챙겨 다시 동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혁은 동굴 입구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살인적인 기술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 목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출발해야 합니다. 놈들이 이쪽 구역을 좁혀오고 있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든 지훈을 다시 업고 민혁에게 노획한 소총 한 자루를 건넸다. 쏠 줄 아시죠?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민혁은 묵직한 소총을 받아들고 쓴웃음을 지었다. 사격장에서는 제법 맞췄지만 사람을 향해 쏘는 건 처음이야.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총을 고쳐 잡았다. 이제 그도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비밀에 쌓인 이 여자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빗속으로 나아갔다. 숲은 점점 더 험해졌고 적들의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었다. 서윤은 숲을 가로질러 과거에 이용했던 밀수꾼들의 벙커로 향할 계획이었다. 그곳이라면 통신 장비를 이용해 외부에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동 중에 서윤은 민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이 숲 곳곳에는 제가 5년 전에 설치해둔 부비 트랩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쏘세요.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 테니까요. 민혁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문득 그녀의 등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5년 전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증오했다. 하지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는 그녀를 보며 그 증오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것은 아닐까. 그때 앞서 가던 서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는 주먹을 쥐어 정지 신호를 보내고 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안 돼요. 이쪽 길은 막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놈들이 사냥개들을 풀었어요.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있어요.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운 맹견의 짖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개의 코는 속일 수 없었다. 서유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도망칠 곳은 강물이 불어난 계곡 쪽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급류가 흐르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방법이 없어요. 물길을 따라 이동해야 냄새를 지울 수 있습니다. 서윤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물살이 거세요. 도련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혁은 지훈을 자신의 품으로 옮겨 안았다. 내가 안을게. 당신은 앞을 봐줘. 그들은 차가운 계곡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이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다.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빗소리와 물소리에 묻혔다. 서유는 앞장서서 물살을 가르며 길을 만들었고 민혁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따랐다. 뒤쪽 숲에서 랜턴 불빛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사격개 시 용병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졌다. 서유는 민혁을 큰 바위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가세요.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민혁이 소리쳤지만 서유는 이미 방향을 틀어 적들이 있는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물장구를 크게 치며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여기다 덤벼라, 이 새끼들아. 그녀가 고함을 지르며 응사했다. 민혁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훈을 안은 채 어둠 속으로 헤엄쳤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그의 심장을 난타했다. 그녀가 또다시 그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다. 5년 전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민혁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녀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계곡 한가운데서 한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킬 듯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다. 수면 위로 빗발치는 총탄이 물을 가르고 지나가는 궤적이 희뿌옇게 보였다. 놈들은 그녀가 하류로 떠내려갔다고 생각하고 맹렬히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서유는 물속 바위 틈을 잡고 버티며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랜턴 불빛들이 하류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유인 작전은 성공했다. 하지만 폐에 남아있던 산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었다. 들이마시는 공기에서 비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났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놈들의 뒤를 잡기 위해서였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소리는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옷으로 올라온 서유는 젖은 옷에서 물을 짜내며 주위를 경계했다.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에 박힌 파편을 빼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강민혁과 지훈이 숨어있을 바위 뒤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서유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이동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때마다 5년 전 민혁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한편 민혁은 지훈을 품에 안고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총소리가 멈추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그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녀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잠식했다. 지우는 고열로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바들거리며 손에 쥔 돌멩이를 치켜들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섰다. 회장님, 접니다. 서윤의 목소리였다. 민혁은 손에 든 돌을 떨어뜨리고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살아있었구나.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다. 서윤의 상태는 처참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지훈의 이마에 손을 짚었다. 열이 심해요. 이대로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들은 다시 숲속으로 이동했다. 서윤은 기억을 더듬어 과거 밀렵꾼들이 사용하던 폐오두막의 위치를 찾아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덤불로 가려진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 낡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진 은신처가 있었다. 눅눅하고 좁았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선 민혁은 지훈을 마른 낙엽 위에 눕히고 자신의 젖은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서윤은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장작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연기가 나면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했다. 타닥거리는 불꽃이 피어오르자 좁은 공간에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불빛에 비친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불 가까이 앉았다. 민혁은 그녀의 어깨에 흐르는 피를 보고 자신의 셔츠를 찢어 지혈했다. 서윤이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치료할 차례야. 서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민혁에게 상처를 맡겼다. 따뜻한 불기운과 민혁의 손길이 닿자 긴장이 풀리며 억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민혁은 묵묵히 상처를 닦아내고 붕대를 감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 민혁은 서윤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말해. 당신 대체 누구야?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것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전부 설명이 필요해.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이제는 그도 알아야 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의 실체를.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소속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코드네임은 고스트. 그림자처럼 적을 제거하고 사라지는 게 제 임무였죠. 민혁의 눈동자가 커졌다.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5년 전, 저는 국제 범죄 조직인 블랙맘바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 밀매와 기업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잔혹한 집단이에요.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지? 민혁이 물었다. 서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자본줄 중 하나가 바로 태진그룹의 배태진 회장입니다. 그는 강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민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배태진 회장은 겉으로는 인자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자였다. 그가 자신의 라이벌이자 아버지 때부터의 숙적이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살인 청부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 정체를 당신에게 폭로하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아니면 제가 조용히 떠나면 당신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손에 묻은 피가 당신에게까지 묻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고작 돈이나 변심 따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5년 동안 그녀를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던 거야.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이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요. 평범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저 같은 건 잊고 살길 바랐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 미안해요.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서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민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민혁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강인한 여전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상처 입은 한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다. 아니, 사과는 내가 해야 해.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용서해줘.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진정할 시간을 가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졌다. 지훈도 열이 조금 내린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다시 냉철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배태진은 이번 기회에 회장님과 도련님을 제거하고 강그룹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오늘 밤의 습격은 시작에 불과해요. 놈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혁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하겠어. 배태진 그 자식이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당신이 말한 그 블랙 맘바 놈들. 그리고 배태진까지. 법으로든 힘으로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박살낼 거야. 하지만 놈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무기도 장비도 우리보다 훨씬 우세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강하게 쥐었다. 나에게는 당신이 있잖아.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 그리고 나도 5년 전에 무력한 도련님이 아니야. 나에게도 계획이 있어. 민혁은 품에서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다. 이 산 너머에 강그룹 소유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 비상용 위성 통신망이 연결된 곳이지. 거기까지만 가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고 배태진의 자금줄을 역추적해서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어.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데이터 센터라면 놈들의 통신 방해를 뚫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격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거리는 얼마나 되죠? 그녀가 물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5km. 험한 산길이지만 새벽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도 날이 밝으면 수색 범위를 좁혀올 테니까요. 서유는 소총을 점검하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짓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잠든 지훈을 깨워 다시 짐을 챙겼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서유는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안개는 적들의 시야를 가리는 훌륭한 엄폐물이 되어줄 것이다. 오두막을 나서기 전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약속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이 가는 거야. 서윤은 민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아요. 두 사람은 안개 자욱한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5년 동안 엇갈렸던 두 개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묶여 거대한 악에 맞서기 시작했다. 숲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살기등등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서윤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전방의 함정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얇은 인계철선을 가리켰다. 놈들은 이동 경로목마다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았다. 서윤은 능숙하게 덫을 해체하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적들을 유인할 가짜 흔적을 만들었다. 이쪽으로 가면 놈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서윤이 앞장섰다. 민혁은 지훈을 업고 그녀의 뒤를 바짝 따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데이터 센터에 도착해서 배태진에게 복수하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안색이 변했다. 추격조가 붙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군요. 그녀는 소총을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겨눴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거렸다. 본격적인 2차전의 서막이었다. 회장님, 뛰세요. 제가 놈들을 막겠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지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싸워.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비록 총은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당신 뒤는 내가 지킬게. 서윤은 민혁의 단호한 모습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부탁합니다. 파트너.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안개를 가르며 적들을 향해 날아갔다. 숲은 다시금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였지만 이번에는 비명 소리가 그들의 것이 아니기를 바랐다. 안개는 짙고 차가웠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장막 속에서 총구의 섬광만이 간헐적으로 번뜩였다. 한서윤은 굵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칠게 호흡을 골랐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생존 본능과 등 뒤에 있는 두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뿐이었다. 강민혁은 지훈의 귀를 막고 바위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귓가에 스치는 총탄 소리와 화약 냄새는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였다. 그럼에도 그는 눈을 질끈 감는 대신 전방을 주시했다.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서윤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윤은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15발 남짓, 놈들의 숫자는 최소 10명 이상이었다. 정면 승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숲을 쪽으로 힘껏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적들의 사격이 그쪽으로
집중되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서유는 민혁이 있는 곳으로 낮게 포복해 이동했다. 회장님, 여기서 더 이상 버티는 건 무리입니다. 놈들이 포위망을 완성하기 전에 뚫고 나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더욱 단단히 업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집만 되고 싶지 않아. 민혁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서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방금 사살한 용병에게서 노획한 전술 단말기와 무전기를 건넸다. 회장님은 공학 전공이시죠? 이 단말기. 놈들의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민혁은 단말기를 받아들고 화면을 켰다.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익숙한 패턴이 보였다. 이건 군용 주파수 도약 방식이야. 하지만 기본 알고리즘은 우리 그룹 보안 시스템과 유사해. 배태진 그 자식이 우리 기술을 빼돌려 개조한 게 분명해. 민혁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서윤이 전방을 경계하며 물었다. 완벽하게 해킹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파수를 교란해서 놈들의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가짜 명령을 내리는 건 5분이면 충분해. 민혁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전장의 일원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5분을 벌겠습니다. 서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숲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곳곳에 묶어두고 나뭇가지를 꺾어 가짜 발자국을 만들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용병들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서윤의 그림자에 농락당하고 있었다. 일시 방향 아니, 삼시 방향이다. 놈들의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다. 서윤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맨 뒤에 있던 적의 목을 낚아챘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적이 쓰러지자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탄약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주로 단검과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미끄러운 진흙 경사로 적을 유인해 굴러떨어지게 하고 덩굴 식물로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린 뒤 급소를 가격했다.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에 걸맞은 신출귀몰한 활약이었다. 한편 민혁은 바위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단말기와 씨름하고 있었다. 놈들의 보안 방화벽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 여자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다. 잡았다. 이 쥐새끼들. 민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민혁은 놈들의 메인 통신 채널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즉시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적 지휘관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알파팀, 델타팀 전원 주목. 목표물이 구시 방향 계곡 쪽으로 이동했다. 즉시 추격하라. 반복한다. 전원 구시 방향으로 이동. 그의 가짜 명령은 효과가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던 용병들이 웅성거리더니 일제히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포위망의 한쪽이 헐거워진 순간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서윤아, 지금이야 놈들이 미끼를 물었어. 서윤은 놈들의 움직임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민혁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정말 대단해요. 놈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민혁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지만 그의 어깨는 으쓱해져 있었다. 서둘러요. 놈들이 속았다는 걸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은 뚫린 포위망을 틈타 데이터 센터가 있는 북동쪽 능선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숲길은 여전히 미끄럽고 험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공포를 밀어낸 덕분이었다. 이동하는 도중에도 서유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놈들이 다시 추격해올 것을 대비해 길목마다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반쯤 뽑아 나뭇가지 사이에 고정하고 낚싯줄을 연결해 인계철선을 만들었다. 민혁은 옆에서 그녀를 도우며 살인 기술이 아닌 생존 기술을 배웠다. 능선 중턱에 이르렀을 때 뒤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서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걸려들었군요. 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숲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적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쫓아오면 죽음뿐이라는. 민혁은 폭발 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5년 전의 나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랑 선생님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있는 거야. 지훈은 아빠의 등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숲을 벗어나 데이터 센터가 보이는 절벽 위에 도착했다. 웅장한 콘크리트 건물이 새벽의 푸른 빛을 받아 거대하게 솟아있었다. 강그룹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곳이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데이터 센터 주변에는 이미 배태진이 보낸 또 다른 용병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정문과 후문 모두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옥상에는 저격수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철통 같은 경비로군요. 서윤이 망원경으로 적들의 배치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민혁이 낭패감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환기구를 가리켰다. 저 환기구는 지하 발전실로 연결됩니다. 제가 저기로 침투해서 내부 전력을 차단하면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겁니다. 그때 회장님이 서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위험해. 혼자서 저 많은 병력을 뚫고 가겠다고 민혁이 반대했다. 하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밖에서 또 한 번 통신을 교란해 주시면 놈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계획이 가장 확률 높은 도박이었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해. 작전 개시 전 두 사람은 잠시 바위 뒤에 앉아 숨을 골랐다. 서윤은 지훈에게 남은 초콜릿 발을 쥐어주며 미소 지었다. 도련님, 여기서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금방 문 열어줄게요. 지훈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다치지 마세요. 서윤은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일어섰다. 그리고 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뜨거운 전류가 흘렀다. 갔다 올게. 서윤이 짧게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거칠게 키스했다. 기다리고 있을게. 반드시 돌아와. 서윤은 그림자처럼 절벽을 타고 내려가 건물 외벽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날렵했다. 민혁은 그녀가 무사히 환기구 입구에 도달하는 것을 지켜본 뒤 다시 단말기를 꺼내들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배태진의 용병들이 사용하는 통신망 전체를 붕괴시킬 준비를 했다. 환기구 안은 좁고 먼지투성이었다. 서윤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며 거미줄 같은 레이저 보안 장치들을 피했다.
그녀의 유연성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했다. 마침내 지하 발전실 위에 도착한 그녀는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발전실에는 2명의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서유는 파이프 뒤에 숨어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다. 2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한 명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명의 오금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2명은 제압당했다. 서유는 메인 전력 제어반으로 다가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5년 전 작전 중에 빼돌려 두었던 소형 플라스틱 폭탄이었다. 그녀는 타이머를 5분에 맞췄다. 5분 후면 이 건물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혼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시각 민혁은 밖에서 놈들의 무전 주파수에 고주파 소음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으악, 내 귀 경비병들이 인이어를 빼던지며 고통스러워했다. 통신망은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고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지금이다. 민혁은 지훈을 안고 건물 뒷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발전실을 빠져나와 서버실로 향하는 복도로 진입했다. 전력이 차단되기 전까지 최대한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가야 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적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사격을 가해왔다. 침입자다 사격해. 서유는 벽을 타고 달리며 총탄을 피했다. 그녀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춤을 추듯 적들을 쓰러뜨렸다. 건 카탁은 카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액션이었다. 탄창을 가는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녀의 앞을 막는 자들은 모두 차가운 바닥에 눕게 되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서윤이 설치한 폭탄이 터진 것이다. 건물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윤은 어둠을 틈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서버실 앞 민혁과 지훈이 도착해 있었다. 서윤은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서둘러요. 백업 전력이 들어오기까지 3분밖에 없습니다. 서윤이 소리쳤다. 민혁은 서버 단말기에 접속하여 위성 통신망을 활성화시켰다. 연결됐어. 민혁이 외쳤다. 그는 즉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배태진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걸로 배태진은 끝이야. 이제 놈은 우리를 쫓는 게 아니라 감옥행을 걱정해야 할 거야. 민혁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서버실 문이 폭파되며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거대한 체구의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배태진이 고용한 최정의 살수이자 과거 서윤과 같은 조직에 있었던 라이벌 바이퍼였다. 그는 흉터가 가로지르는 얼굴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군. 고스트. 설마 이런 곳에서 사랑 노름이나 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서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바이퍼는 그녀가 현역 시절에도 승부를 내지 못했던 유일한 상대였다. 회장님, 도련님 데리고 뒤쪽으로 물러나세요. 서윤이 권총을 버리고 전술 단검을 뽑아들었다. 총알은 이미 떨어졌다. 이제는 피 튀기는 백병전만이 남아있었다. 재미있겠군. 전설의 고스트가 녹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까. 바이퍼가 거대한 정글도를 꺼내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자세를 낮췄다. 이것이 오늘 밤의 마지막 시련이 될 것이다. 민혁은 전송 진행률 바가 99%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며 초조해했다. 바이퍼와 서윤이 격돌하는 굉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서윤을 돕고 싶었지만 지금 이 전송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알았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서윤과 바이퍼의 칼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다. 힘에서 밀린 서윤이 뒤로 밀려났지만 그녀는 곧바로 반동을 이용해 바이퍼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바이퍼는 노련했다. 그는 서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묵직한 발차기로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서윤이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서윤아, 민혁이 비명을 질렀다. 바이퍼는 쓰러진 서윤에게 다가가 칼을 높이 쳐들었다. 작별이다. 고스트.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이퍼의 정글도가 한서윤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는 찰나 그녀의 몸이 기적처럼 비틀렸다. 칼날은 그녀의 귓과 머리카락을 스치고 콘크리트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서윤은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 사이로 파고들어 바이퍼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서윤은 바닥을 구르며 바이퍼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기는 없다. 오직 맨몸과 주변의 지형짐을 뿐이었다. 서버실의 좁은 통로는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바이퍼에게는 불리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힘은 그 단점마저 상쇄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박힌 칼을 한 손으로 가볍게 뽑아들며 킬킬거렸다. 역시 고스트. 쥐새끼처럼 잘도 피하는군. 바이퍼가 다시 돌진해왔다. 그의 공격은 단순했지만 묵직했다. 서윤은 서버렉 사이를 오가며 그의 공격을 흘려냈다. 육중한 칼날이 서버 장비들을 박살낼 때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스파크가 일었다. 서윤의 뺨에 날카로운 파편이 스쳐 핏방울이 맺혔다. 그 시각 강민혁은 전송 완료 메시지를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99%에서 멈춘 진행률 반은 야속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조금만 더.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소리치며 키보드를 두드려 데이터 패킷을 우회시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사투의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바이퍼가 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바이퍼는 승리를 확신한 듯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이제 끝이다. 그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끊어진 굵은 전력 케이블을 집어 바이퍼의 칼날에 접촉시켰다. 크악 고압 전류가 칼날을 타고 바이퍼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거구의 사내가 감전되어 온몸을 비틀며 경련을 일으켰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바이퍼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칼을 떨어뜨리는 순간 서윤은 공중으로 도약하여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올렸다. 그녀는 온몸의 체중과 회전력을 실어 바이퍼의 거대한 몸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바이퍼가 쓰러졌다.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는 다시 일어나려 꿈틀거렸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정글도를 집어들고 그의 급소를 향해 내리찍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싸움은 끝이 났다. 그때 모니터 화면에 녹색 불이 들어오며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민혁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냈어. 전 세계 뉴스 서버와 검찰청에 배태진의 비리 증거가 전송됐어. 그는 흥분하여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보고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다. 민혁은 서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아, 괜찮아.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았다. 죽지 않았으니 괜찮아요. 그녀는 쓰러진 바이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배태진이 남아있어요. 지훈이 구석에서 달려나와
서윤의 다리에 매달렸다. 선생님 피나요? 아이가 울먹이자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도련님. 이건 선생님 피가 아니야. 나쁜 아저씨가 흘린 잼 같은 거야. 그녀의 거짓말에 민혁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들은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은 혼란 그 자체였다. 데이터 센터의 폭발과 통신 마비로 인해 용병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서윤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용병들의 검은색 SUV를 발견하고 창문을 깨어 문을 열었다. 배선 다발을 뜯어내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다. 차에 올라탄 민혁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경찰서로 가야 하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핸들을 꽉 잡았다. 아니요.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배태진은 이미 국외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해요. 놈의 본거지로 갑니다. 민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본거지라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다. 지금 배태진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모든 병력을 이곳으로 보냈으니 본진은 오히려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허를 찌르는 겁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 말이 맞아. 그 자식. 내가 직접 끝장내겠어. 그는 뒷좌석의 지훈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다. 지훈아.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어. SUV는 굉음을 내며 새벽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혁은 뉴스 속보를 확인했다. 속보 태진그룹 배태진 회장.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인터넷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배태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놈은 지금쯤 쥐구멍을 찾고 있을 것이다. 서윤은 운전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했다. 그녀의 어깨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회장님, 배태진의 펜트하우스 구조를 아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태블릿 PC를 꺼내 건물 도면을 띄웠다. 강남 중심가에 있는 태진타워 최상층이야.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갈 수 있고 보안은 청와대 수준이라고 들었어. 민혁이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던 보안업체의 장비를 쓰고 있어. 백도어 코드를 이용하면 보안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1시간 후 그들은 태진 타워가 보이는 골목길에 도착했다. 화려한 마천루의 꼭대기층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윤은 트렁크에서 챙겨온 용병들의 장비를 점검했다. 소총 2자루, 권총 3자루, 그리고 섬광탄 몇 개가 전부였다. 셋이서 요새를 공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기세만큼은 군단 못지않았다. 도련님은 차에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서윤이 지훈에게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혼자 두는 게 더 위험해. 차라리 데리고 가는 게 나아. 놈들이 이 차를 발견하면 바로 공격할 거야. 결국 지훈도 함께 가기로 했다. 서윤은 아이에게 방탄조끼를 입히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민혁이 해킹 툴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보안을 뚫는 동안 서윤은 CCTV 카메라를 하나씩 파괴하며 시야를 확보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병력이 데이터 센터로 파견된 탓에 경비는 허술했다. 남은 경비원들은 서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민혁과 서윤, 그리고 지훈이 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다. 우린 할 수 있어. 민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50층.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들 앞에는 호화로운 파티장이 펼쳐져 있었다. 배태진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몇몇 측근들이 아부를 떨고 있었다. 아직 뉴스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유는 망설임 없이 천장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다. 타탕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로 배태진만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배태진이 소리쳤다. 연기가 거치고 피투성이가 된 서윤과 민혁이 걸어 나오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민혁 그리고 너는 죽은 줄 알았던 고스트 배태진은 뒷걸음질 치며 경호원들을 불렀다. 뭐하고 있어? 저놈들을 죽여. 하지만 남은 경호원들은 서윤의 살기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누구든 움직이면 죽는다. 내 목표는 오직 배태진 하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성고와 같았다. 민혁은 앞으로 나서며 배태진을 노려보았다. 배태진, 게임은 끝났어. 네가 저지른 모든 짓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속보를 배태진에게 보여주었다. 배태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자신의 비자금 계좌 내역, 살인청부 녹취록,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내 광기에 찬 눈빛으로 다시 일어났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제국인데. 그는 품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이 건물 지하에는 자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내가 버튼만 누르면 이 빌딩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거다. 배태진이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경호원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서윤과 민혁은 긴장했다. 허세가 아니었다. 놈의 눈은 돌아가 있었다. 서윤은 민혁에게 눈짓을 보냈다. 제가 놈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회장님이 리모컨을 뺏으세요. 오랜 파트너처럼 그들의 의사가 소리 없이 교환되었다. 배태진, 당신이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 서윤이 천천히 다가가며 도발했다. 돈과 권력에 미쳐 사는 당신 같은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웃기지 마. 그녀는 총을 내리고 맨손을 들어 보였다. 쏠 테면 쏴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도 가루가 될 테니까. 배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누른다. 진짜 누른다고.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고정된 순간 민혁이 옆쪽에서 몸을 날렸다. 민혁은 배태진의 손목을 덮쳤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굴렀다.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야. 배태진이 발악하며 민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민혁은 입안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리모컨을 쥔 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서윤아 지금이야. 민혁이 소리쳤다. 서윤은 바닥을 박차고 달려가 배태진의 명치를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배태진의 손아귀에 힘이 풀렸다. 리모컨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서윤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리모컨을 낚아챘다. 착지와 동시에 그녀는 리모컨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군화발로 지시겨 박살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카드는 없어. 서윤이 차갑게 선언했다. 배태진은 바닥에 엎드려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그의 몰락은 처참했다.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배태진의 수석 경호실장이 문 뒤에서 나타나 서윤의 등을 향해 총을 겨눴다. 죽어라. 위험에 민혁이 서윤을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다. 타항 총성과 함께 민혁의 몸이 휘청거렸다. 붉은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적셨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서윤은 민혁을 받아 안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있던 권총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경호실장의 이마를 꿰뚫었다. 단 한 발. 경호실장은 그대로 쓰러졌다. 회장님. 강민혁 씨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상처를 눌렀다. 복부 관통상이었다.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지훈이 달려와 아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죽지 마. 민혁은 흐릿한 눈으로 서윤과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 급소는 피했어. 약속했잖아. 우린 살아서 나간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가 빌딩을 포위하고 있었다. 드디어 왔군요. 서윤은 민혁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 배태진은 멍하니 있다가 특공대가 들이닥치자 순순히 체포되었다. 그의 야망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혁을 들것에 실었다. 서윤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들것을 따라갔다. 새벽의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서윤은 의식을 잃어가는 민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5년 전처럼 그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맹세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색 수술중 램프는 마치 꺼지지 않는 경고등처럼 한서윤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섞여 코끝을 찔렀고 복도는 지나치게 고요했다. 서윤은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지쳐 잠든 지훈이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멍하니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5시간이 지났다. 민혁이 총에 맞고 쓰러지던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녀가 저지른 죄의 증거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피가 적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거운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강력계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서윤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한서윤 씨 되십니까? 태진타워 사건과 관련하여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신 신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게 많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형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형사 하나가 수갑을 꺼내려 하자 서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맹수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 형사들을 막아섰다. 강그룹의 수석 변호사였다. 제 의뢰인은 현재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조사는 추후에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능숙한 대응으로 형사들은 한 발 물러섰지만
병원 로비에는 여전히 경찰들이 배치되어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변호사에게 짧게 목례하고 다시 지훈에게 집중했다. 변호사는 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덕분에 서윤의 신분 문제를 일단 덮을 수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민혁은 쓰러지기 전까지도 그녀를 위한 보호막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병원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서윤은 잠든 지훈을 변호사에게 잠시 맡기고 화장실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살인 기계 고스트와 평범한 여자 한서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화장실을 나서려던 순간 서윤의 감각이 경보를 울렸다. 복도 끝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당직 의사였지만 서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훈련받은 자의 것이었고 소독약 냄새 사이로 미세한 총기 오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블랙 맘바의 잔당이었다. 배태진은 잡혔지만 조직은 증거인멸을 위해 생존자를 제거하려 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민혁의 수술실 쪽이 아닌 중환자실 대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지훈과 변호사가 있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놈들은 민혁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복도를 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다. 남자가 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서윤이 그의 등 뒤를 덮쳤다. 누구냐 남자가 당황하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상태였다. 그녀는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근처 린넨실로 끌고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남자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분노에 찬 서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남자가 숨겨둔 칼을 꺼내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윤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서윤은 고통을 무시하고 남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몸을 웅크리자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덜미를 조르기 시작했다. 전해라. 한 번만 더 내 가족을 건드리면 그땐 내가 직접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서윤의 속삭임은 저주처럼 섬뜩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끄덕이다가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서윤은 남자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두고 린넨실을 나왔다. 복도로 나온 서윤은 옆구리의 상처를 손으로 눌렀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기실로 돌아갔다. 변호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총알이 주요 장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요. 출혈이 심해 위험했지만 환자분의 살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살았다. 그가 살았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를 올렸다. 신을 믿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민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면회는 제한되었지만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눈을 뜰 때까지. 일주일 후, 민혁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는 아직 말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서윤을 찾았다. 서윤은 지훈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다. 민혁은 링거를 막고 있는 손을 힘겹게 들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왔어.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네.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다. 지훈이 침대 위로 올라가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아이의 투정 어린 말에 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이제 안 아파. 우리 지훈이가 지켜줬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배태진 게이트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민혁이 전송한 데이터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진그룹을 압수수색했고 배태진의 비자금과 살인교사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입증되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경찰은 태진타워에서의 총격전과 그녀의 신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혁은 병상에서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윤을 보호하려 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한라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조폭 싸움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테러 사건임을 강조했다. 한서윤 씨는 테러 조직으로부터 민간인을 구출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이번 사건에서의 행동은 정당방위이자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혁의 강력한 주장과 여론의 지지 덕분에 서윤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의 상사들도 그녀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썼다. 어느 날 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된 민혁과 서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아, 이제 도망가지 마. 법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민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서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제 손에 묻은 피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당신과 지훈이를 지키는 데 쓸게요. 그녀는 민혁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늘 없는 진짜 미소였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침대로 끌어당겼다. 사랑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연인의 키스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절실했다.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졌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서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과거 조직과 연락하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심칩을 빼서 반으로 부러뜨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부셨다. 잘 가라. 고스트. 그녀는 난간 밖으로 부서진 전화기 조각들을 던져버렸다. 조각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 남자의 연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이 옥상에서 내려오자 민혁이 휠체어를 타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빨리 가요. 집에 가서 파티하기로 했잖아요. 서윤은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들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 회장님, 한서윤 씨와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배태진 회장의 몰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민혁의 당당한 선언에 기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더욱 격렬하게 셔터를 눌러댔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차 안은 평온했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지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요. 셋이서 같이 먹는 저녁밥이요. 소박하지만 가장 이루기 힘들었던 꿈.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차는 강변북로를 달려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그들의 빛나는 미래처럼